안녕하십니까. 구로 노인종합복지관 체험학교의 온라인 특강 노년기 경제교육 강의를 맡게 된 정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년기 자산관리 첫 번째 시간으로 연금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적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그림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돈을 버는 시기, 주로 돈을 버는 게 더 많은 시기가 있고 그보다는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수입 곡선과 지출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20, 30대 소득이 점점 좀 올라가다가 50에서 60대 그 기간에 보통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수입도 그리고 지출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한 이제 노후 생활기에는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꺼내서 쓸 거냐, 이제 흔히 말하는 인출이죠. 인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노후 생활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신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재테크도 중요합니다만 이 내 노후 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연금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자산 하면 보통 이제 3층 연금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 연금제도가 있다는 것인데, 아니 3층인데 왜 4층이냐? 맨 밑에 0층, 그래서 제가 기초연금을 이제 써드렸죠. 기초연금은 도입된 것이 상대적으로 좀 기간이 좀 짧기도 할 뿐더러 이 부분들은 본인이 얼마를 내고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조건이 되시면 이제 다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라서 0층으로 제가 표현해드렸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보통 3층 연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공직에 계시거나 또 사립학교에 재직하셨던 분들은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또 사학연금 또는 뭐 군인연금, 또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것들을 받으시겠습니다. 어쨌든 요 3층 연금을 제대로 탄탄히 준비하시게 되면은 노후 생활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또 개인연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아마 기초연금을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뭐 우리 주민센터에서 잘 안내를 해드리고 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기초연금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되는지, 또 누구한테 지급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적어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게 되면은 혹여라도 나중에 또 제도가 바뀐다거나 했을 때 좀 대응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요, 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에 보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정말 역할을 하시고 또 노년 보내시는 분들한테 정말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일정한 조건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까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지급을 하느냐? 그 대상을 보면은 일단 연령 만 65세 이상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65세 이상인 분들한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 수준이 요 기준보다 아래에 있으신 분들한테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선정 기준액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단독 가구, 혼자 계시다 하면은 한 달에 169만 원 이하인 분, 부부다 그러면 한 달에 270만 4천 원 이하이신 분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한 70%, 100분의 70 정도가 되도록 이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발표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또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과 그분들의 배우자는 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서 퇴직하셨다, 이러신 분들은 공무원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사학연금을 받고 계시다. 그분도 안 되시고 그 배우자분도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이 연금 받으신 분들한테는.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요. 그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를 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개념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기준연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이 2021년 기준으로는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보통 이렇게 뉴스나 신문에서는 올해 기초연금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사들을 보통 쓸 때 30만 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30만 원을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받는 액수가 달라요. 근데 그 기준이, 출발이 얼마냐? 3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 30만 원에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이 수령액을 따져보고, 또 기초연금액에 또 여러 가지 감액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 따져봐서 이 30만 원에서 깎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다 받으실 수도 있고, 이거보다 적게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초연금 급여액, 요게 이제 실제로 개개인이 받으시는 금액인 거죠. 2021년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다 한다면 기초연금을 받기는 받는데 가장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월 33만 원부터, 가장 많이 받으시면 다 받는 30만 원까지가 되고, 부부다 이랬을 경우에는 최소 합산해서 6만 원, 두 분이 다 받으셔도 부부가 다 받으실 경우는 또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48만 원이 최고 수령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3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30만 원 안 주냐? 우리 부부인데 왜 60만 원 안 주고 48만 원밖에 안 주냐? 이렇게 항의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감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국민연금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조금 또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이더라도 실제로 나나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좀 그보다 적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이미 받고 계실 거고요. 또 할 텐데, 이게 신청을 해야 나오는 구조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부모님도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못 챙겨가지고 이걸 제때 신청을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뒤늦게 이제 받게 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단체에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거의 다 제때 받으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또는 본인의 배우자나 또 같은 주소지에 있는 자녀가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주민센터를 가시거나 또는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또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 인터넷으로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조금 복잡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아까 제가 표로 말씀드리면서 단독 가구는 한 달에 얼마 이하, 또 부부 가구는 얼마 이하, 그 소득 인정액의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가면 안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왼편의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 평가액은 말 그대로 얼마를 버는 거냐, 이걸 보는 거죠.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임대소득, 또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무료 임차소득까지 이제 소득 평가액으로 봅니다. 이건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근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조금 더 따져볼 대목이 있어서 그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근로소득인데요. 소득 평가액은 애누리 없이 다 그냥 내가 버는 건 전부 다 플러스 되는 것이냐? 이제 그렇지는 않고, 근로소득 평가액,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의 경우는 98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일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0.7, 70%만 이제 소득 평가액으로 간주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소득들을 더한다. 이런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에서는 이제 상시 근로소득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요. 이제 일용 근로소득이라든지 또 공공일자리, 또 자활 근로소득 같은 것들은 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일용이라든지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으로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200만 원 뭐 소득이 있다.
하시더라도 이 근로소득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시니까 기초연금 받으시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밑에 사례를 보시면 좀 쉬우실 텐데요. 만약에 어떤 어르신이 근로소득으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벌고 계십니다. 다른 소득은 없다라고 가정해 보면 이 소득평가액은 얼마냐? 150만 원이 근로소득이죠. 여기에서 위에 보시는 98만 원은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빼기 98만 원. 그러면 그 금액에다가 다시 그 전체가 아니고 0.7, 즉 70%만 소득으로 보겠습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득평가액은 36만 4천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실제로는 월 150만 원의 소득 활동하고 계시지만 각종 공제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36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근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십시오. 이런 어떤 취지가 이제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경우도 그 액수를 전체를 다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비라든지 또 단순 경비료 같은 것들은 또 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남는 소득만 이제 더하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밑에 사례를 보시면 근로소득 월 150만 원 거기에다가 국민연금을 40만 원을 받으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엔 얼마가 되느냐? 앞서 보신 150만 원 빼기 98만 원에 대해서 0.7 곱한 거 아까 보신 거 똑같고요. 거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은 그대로 다 더하기가 됩니다. 자, 이래도 월 76만 4천 원이 소득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내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은 좀 적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요게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재산을 갖고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소득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연금이 얼마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소득으로 좀 환산을 시켜가지고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일정 정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약간의 좀 뭐랄까요? 좀 소득만큼의 영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그리고 임차 보증금, 또 입주권, 분양권 같은 거 포함이 되고 자동차라든지 금융재산 같은 거 다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이제 빼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재산 총액에서 그리고 또 전부 다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기본 재산액이라고 해서 좀 일정 부분을 좀 빼드리고 또 금융재산 중에서도 2천만 원까지는 또 빼드립니다. 그러니까 예금 한 2천만 원 정도는 그냥 뭐 당연히 있으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빼준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도 빼드린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 지금은 이제 4%를 이제 곱해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보신 그 기초연금에 대해서 기본 재산액은 좀 빼드린다라고 했는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최소한 주거 유지를 하려면 이건 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금액, 이것을 이제 빼주리는 것인데 그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데요. 서울 같으면 1억 3,50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정도는 이걸 가지고 또 소득을 환산하기는 너무 좀 뭐랄까요, 좀 야박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 또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그보다 좀 금액이 적죠. 아무래도 주거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받는데 이 장애가 될 수 있다, 불리하다, 이런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좋다, 증여하면 되겠네. 내가 갖고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한다면 차라리 어차피 자식한테 줄 거라면 증여해버리면은 내 재산에서 자식 재산으로 바뀌어진 거니까 그러면 기초연금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이때 증여를 해도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금방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제도에서는 좀 보는 것인데, 증여한 재산에서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월 인정액을 얼마씩 정해놨습니다. 이것을 뺀 다음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연적 소비 금액 월 인정액이 얼마냐? 현재는 단독 가구는 한 달에 199만 원, 부부 가구는 월 243만 원씩을 빼주는 겁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기 좋으실 텐데요. 만약에 단독 가구인데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자식한테 증여했다.
그럼 내 재산 1억이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99만 원씩 곱해가지고 1억 원을 다 차감시키려면 4년 2개월이 지나가야 이걸 다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라면은 그보다 좀 짧은 한 3년 5개월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즉, 이 정도 기간이 지나야 실제로 내 재산 1억 원이 온전히 빠져나간 기간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금액이 높아지면 소진 기간도 훨씬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5억짜리 아파트 증여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소진하는데 단독 가구는 한 21년 정도, 부부 가구는 한 17년 정도가 돼야 줄어드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기초연금 때문에 증여를 앞당기신다라고 한다면 요 증여 가액별 재산 소진 기간까지 검토하신 연후에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연금 받고 계신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고요. 거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입 기간입니다. 국민연금을 이제 보험료 내야 되죠. 이 보험료 내는 기간이 10년을 넘으셔야 됩니다. 9년 11개월치 냈다. 그러면은 10년 안 되신 거잖아요. 그럼 연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과거에 냈던 기록이 있다. 그러면 10년을 채우시는 편이 연금을 받으시는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럼 10년 안 채우면 못 돌려받냐? 못 돌려받진 않고요. 일시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물론 약간의 이자가 붙긴 합니다만은 10년이 넘어야 된다는 거, 연금 받으시려면. 그리고 나이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셔야 되는데, 60세부터 65세로 제가 표현해 드렸는데, 요거는 처음에는요 60세가 되면 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고령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차 출생 연도에 따라서 나이를 조금씩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는 나이가 됩니다. 지금 70대 분들 같으면 아마 60세 되시면 다 연금을 받으시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본연금액이라는 걸 드리고 거기에다가 일종의 가족수당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연금액까지 평생토록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게 뭐 엄청 체감될 만한 정도는 아닌데, 어쨌거나 예컨대 물가상승률이 1%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연금이 그래도 매년 얼마라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된다는 것이 또 국민연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이제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죠. 이랬을 경우에 돌아가시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유족들한테 드리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족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을 받으시던 분, 그러니까 수급권자가 돌아가시면 유족한테 이제 지급을 해드리는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유족은 배우자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자녀가 되게 어리거나 이랬을 경우는 이제 자녀라든지 뭐 또 부모님한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유족연금은 배우자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국민연금 받으시던 분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만약에 국민연금을 이분이 20년 이상 부으셨다 그러면 그분이 받으시던, 돌아가신 분이 받던 연금액의 60%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조건이 있죠. 만약에 이 돌아가신 분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고 남아있는 배우자분도 본인 국민연금 받고 있다, 이랬을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택일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이 받던 국민연금, 거기에 60%에 해당하는 것이 유족연금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전액 다 받고 본인의 국민연금은 포기하는, 이게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50%, 그러니까 앞서 보신 60% 기준을 보면은
60%의 다시 절반이니까 돌아가신 분이 받던 연금의 30%를 받는 거죠. 거기에다가 본인이 원래 받던 본인 연금은 그대로 다 받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큰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이 월등히 커가지고 그거 60% 받는 게 내 거 국민연금 얼마 안 되는 거에다가 그거 절반 받는 거 더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경우에 따라서 따져보시고 난 다음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불리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이 국민연금이 또 사회연금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연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 지급이 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돌아가신 분은 국민연금 가입자고 남아 계신 배우자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이제 수령하신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어쨌든 한 사람은 국민연금,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수급자다, 이랬을 경우에는 앞서 보신 옵션 필요 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 다 받고, 그리고 본인의 받던 연금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도가 또 법이 다르게 돼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좀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이 분할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분할연금이 뭐냐? 그 혼인기간 동안에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해드리고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부부가 이제 정말 해로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렇게 노년에 이혼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 경우에 그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혼한 배우자, 뭐 전처 또는 전 남편 입장에서는 당신이 받는 국민연금에 나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게 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좀 일종의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이 분할연금 제도인데요. 이 조건이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돼요. 5년 이하다. 내지는 국민연금 낼 때는 혼인 기간이 아니었다. 그러면 분할연금 신청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이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이제 받기 시작해야 이제 나눠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분할연금 수급권자, 그러니까 좀 이 내놔라, 분할연금 내놔라 하는 이분이 역시나 60세 또는 그 수급 연령에 도달이 돼야 나눠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무조건 다 반씩 나눠주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전체 받는 액수 중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따져서 그것에 대한 절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체 기간 동안에 전부 다 혼인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액수 전체에 대해서 절반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전체 가입기간은 예컨대 30년인데 그 중에 혼인기간은 뭐 예컨대 10년만 중복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거나 또는 뭐 법원 재판을 통해서 이 분할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통장이 압류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안심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인데, 한 달에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일반 통장에서는 이게 압류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장 자체로서 압류가 안 되는 통장으로 국민연금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일명 안심통장인데, 이 은행 가시면은 이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통장으로는요, 185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입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연금이 좀 많다. 예컨대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도 수령액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185만 원까지는 이 안심통장으로 받으시고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일반 통장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서도 안심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저런 또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 정말 이 소중한 연금 아닙니까? 이걸 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실 수 있는 방법 안심통장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개인연금 말씀을 좀 드리죠. 개인연금. 자, 개인연금은 본인이 젊었을 때 또 경제활동할 때 부으셨던 그 연금을 가지고 노년에 꺼내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꺼내 쓰는 방식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신연금형인데 말 그대로 생존기간 동안에 평생토록 지급하는 게 종신연금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는 첫 번째 종신연금형. 두 번째 확정연금형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이렇게 그 기간까지만 지급하고 넘어가면 지급 더 이상 안 하는 것이 확정연금형이고, 상속연금형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일종의 그 이자 부분만 내가 수령해서 쓰고 거의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유족한테 지급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연금형이라는 것은 앞서 보신 그 형태가 2개 이상 이렇게 믹스된 형태가 혼합연금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종신연금형 그리고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본인이라 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건데 왜 내 맘대로 해지가 안 되냐? 이게 또 불편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은 그만큼 이 연금 수급자의 어떤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연금 받는데 근데 자녀나 주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목돈을 좀 필요하다, 좀 내놔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종신연금형 수령자 같은 경우는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분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종신연금형으로 받고 있었는데 너무 일찍 사망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부어놓던 돈 반의 반도 못 받고 돌아가셨다 이러면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하냐? 자, 이랬을 경우엔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예컨대 내가 60세부터 종신연금형을 받는데 10년 받고 돌아가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100세까지 30년 정도를 내가 보증기간 두면은 그 남아있는 기간 내가 못 받고 돌아가신 그 자녀 기간에 대해서는 환산을 해가지고 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유족한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물론 보증기한을 넘어서서 계속 살아계시면 계속 지급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즉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손해보시는 일은 없다. 물론 매달 받아가시는 금액으로 보자면 아마 똑같은 금액을 적립했다면 이 한 4가지 중에서는 확정연금형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액수가 크죠. 하지만 확정연금형은 그 기간이 끝나면 연금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실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시납 즉시연금을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금을 내가 미처 준비를 못했다. 근데 목돈으로 좀 얼마 들고 있는 것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은행 가봤더니 예금 이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바로 일시납 한꺼번에 돈을 내고 바로 즉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 게 이제 이 일시납 즉시연금 보험인데요. 방식에 따라서 이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금리연동형이라는 게 있고 변액연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연동형은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따라서 연금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고, 변액연금은 이제 펀드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투자 성과에 따라서 연금 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액연금의 경우는 주식 투자가 잘 됐다. 그러면 연금 액수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성과가 안 좋다. 그러면 내 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령 방식은 아까 보신 종신연금형, 확정기간형, 상속연금형 이걸로 구분되어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비과세란 조건들이 있는데 현재는 일시납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1억 원까지가 비과세 적용 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부라면 각각 1억 원씩, 그래서 최대 부부는 2억 원까지 일시납으로 즉시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하겠습니다만 여러 금융회사의 제안을 좀 비교해서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산관리 첫 번째 연금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